러시아는 거대한 계획과 함께 봄을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공세, 그리고 돈바스의 붕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러시아의 힘 앞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봄이 시작될 때 크렘린에서 나온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측근들이 내뱉는 말들처럼 그 메시지는 뭐랄까 조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봄 공세가 실패로 끝난 뒤 지난 1년간 푸틴에게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10만 명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새로운 전술이 푸틴 군대를 위기로 몰았습니다. 러시아인들조차도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푸틴은 머리를 너무 깊이 모래에 파묻고 있어서 전장이 무엇을 말해주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러시아는 패배 중이며 모든 주도권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러시아의 봄 공세에서 나온 실제 수치만 보면 됩니다. 돈바스가 가을에 함락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시작된 대규모 공세는 오히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카리스마 있고 악력 높은 지휘관인 로버트 브로브디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2026년 6월 4일 SBS 그룹이 2025년 6월 11일에 창설된 지 358일째 되는 날입니다. 브로브디는 텔레그램 게시글에서 새들은 적의 생체 병력 10만 9회의 사체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사 및 부상으로 확인된 손실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브로브디가 러시아 벌레라고 부르는 이들은 수년간 기억에 남을 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단 1년 만에 제거한 병사수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병력 규모와 비교할 때 특히 굴욕적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시작했을 때 푸틴은 이 작전에 18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4개 방면, 즉 키이우, 돈바스, 남부 타브리아 지역, 그리고 시베르스크, 슬로브잔치나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불길 같은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무너뜨리려 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살아남았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처음에 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병력의 절반이 넘는 러시아 병사들을 제거했습니다. 그것은 굴욕입니다. 푸틴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대한 군사 전략가라는 이미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26년 봄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전술적 탁월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상징 무기를 게임 체인저로 바꿨고 푸틴은 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기 전에 숫자 몇 개 더 볼까요?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바뀌게 된 전환점은 2025년 6월 11일 우크라이나군의 무인 시스템 부대, 즉 USF가 창설된 것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이 부대가 창설되기 훨씬 전부터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지만 USF가 생기면서 체계화, 통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론 전략의 공식화는 2025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에 큰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2026년 중반 이를 향해 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발전했습니다. 이 드론들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1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USF가 창설된 이후 불과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165만 건의 전투 임무 중 35만 건의 검증된 러시아 표적 타격을 수행했습니다. 하루 5천에 출격하며 앞으로 러시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USF는 지난 12개월 동안 248대의 러시아 방공 차량, 푸틴의 전차 817대, 그리고 병력 수송 차량과 보병 전투 차량을 포함한 1379대의 장갑차를 파괴했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위력 아래 러시아는 4890문의 포병 체계를 잃었다고 브로디가 말합니다. 그것은 전선에서 러시아에게 치명적입니다. 포병은 보병이 전진할 수 있도록 화력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타는 건 러시아 포병이며 그로 인해 러시아 병사들이 대량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주포 342문, 항공기와 헬리콥터 13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 281기, 무려 26,430대의 군수 차량, 그리고 더 많은 정찰 및 공격 드론까지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혁신한 드론 전쟁의 체계적 접근으로 우크라이나 무인 체계군이 러시아에 가혹한 대가를 안기며 푸틴의 행동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명피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유한 이 수치는 오직 우크라이나 무인 체계군에서만 나온 것임을 기억하세요. 러시아는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모든 방어와 부대를 고려할 때 수십만 명이 넘는 추가 인명피해를 겪었습니다. 둘째,
2025년 6월 11일에 이 부대가 창설된 이후 우크라이나 무인 체계군이 낸 러시아군 사상자 수는 정확히 10만 82명입니다. 그중 5만 3,477명은 사망했고 4만 6,605명은 부상당했습니다. 러시아의 사망자 대 부상자 비율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드퓨 연구소는 미국 군대가 참전한 여러 20세기 전쟁을 조사한 연구에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망자 대비 부상자 비율은 항상 사망자보다 부상자가 더 많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자 1명당 부상자는 3.83명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사망자 1명당 부상자는 2.41명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사망자 1명당 부상자 2.8명, 베트남 전쟁은 3.14명,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9.98명이었습니다. 모두 사망자 1명당 부상자 수입니다. 러시아는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정말 참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에 푸틴이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려고 계획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살상 기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체계 전력의 수치는 모두 사실입니다. 브로디가 보고한 모든 수치는 우크라이나 델타 시스템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추적 검증됩니다. 증거는 시스템에 있고 우크라이나는 숫자만 합하면 1년간 무인 체계 전력 작전이 러시아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무인 체계 전력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20만 명의 사상자입니다. 이는 창설 첫 해에 입힌 피해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봄 공세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무인 체계 전력의 수치는 러시아가 큰 이득 없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은 3개월과 일치합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봄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잃었고 상당수가 무인 체계 전력의 드론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3, 4월 2달간 우크라이나 영토 약 3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습니다. 2월과 3월 사이에는 우크라이나가 400에서 500제곱킬로미터를 해방시켰는데 이는 현재 러시아의 상황이 사실상 교착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이 평가는 전쟁연구소 ISW의 수치로도 뒷받침됩니다. IS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봄과 여름의 공세를 대부분 저지했으며 4월과 5월 모두 어느 쪽도 통제하지 않는 회색지대에서 활동하는 침투 부대를 제외하면 러시아가 순 영토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ISW 보고에 따르면 4월에 러시아는 순 손실 116.01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잃었습니다. 5월에는 러시아에게 더 나빴습니다. 약 281.10제곱킬로미터의 순 손실은 러시아가 2023년 여름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반격작전에 대한 반격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최저점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교착 상태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잃고 있습니다. 이번 봄은 러시아의 실패였고 여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체계 전력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는 만큼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무인 체계 전력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20만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월별 목표를 달성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러시아군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푸틴의 군대가 지상에서 실패함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장거리 공격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공중 전력을 보여주려던 시연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공격 증가는 이미 실패한 러시아 공세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러시아가 하루 만에 키이우와 주변에 1,500대 드론을 보내는 행동은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드론 수가 많으면 마치 러시아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체계 전력의 수치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수치들이 러시아가 감당 못할 우크라이나 전략 변화임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 진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이 채널에서 유익함을 느끼신다면 지금이 구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야 저희 영상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진화된 전술이 뭘까요? 앞서 말했듯 드론은 수년간 우크라이나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무인 체계 전력의 수치를 보면 예전엔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협조 없이 드론으로 러시아를 공격했지만 이제는 USF가 주도하는 체계적 작전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봇 기술이 전장에 도입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세가 바뀌는 이유는 수년간 구축한 로봇 군대가 지금 가장 크고 조직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용 드론 기술에서 세계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옵서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연간 최소 400만 대 드론을 생산 중입니다. 그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1월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700만 대 드론 생산을 계획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드론은 양측 전장에서 발생하는 사상자의 80%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전쟁 분야에서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살상구역의 확장 덕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살상구역은 2026년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으며 무인체계 전력이 창설된 이후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초기 살상구역은 전선에서 10, 20km까지 뻗어 회색지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의 전선 이동 자체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우크라이나는 이 살상구역을 통해 푸틴의 꼭두각시 수천 명과 수백 대의 장비를 전선 요새를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기도 전에 제거해왔습니다. 이미 훌륭한 전략이었지만 이제 더 강화됐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문제는 살상구역이 예전보다 더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세대 중거리 드론이 예전에는 12km 안팎이던 구역을 이제 러시아 후방의 광범위한 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루안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 제3군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하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드론들은 러시아 점령지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는데 이는 푸틴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확장된 드론 통제력에 대응하지 못해서입니다. 도네츠크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도네츠크 공항의 화력 통제권을 확보했으며 이 공항은 러시아의 점령지 지원 물류 거점이자 드론 발사, 저장 장소로 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와 크림반도로 있는 R280 고속도로 넓은 구간의 공중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킬조는 약 10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이 진화로 우크라이나 무인체계 전력의 보고 수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은 러시아의 허를 찌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무인체계 전력 2년차의 전과를 2배로 늘릴 것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진화하는 킬존 전략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데이터 역시 드론만큼이나 우크라이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집하는 전장 정보의 수준과 질에서 러시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6월 4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안긴 드론 참사 뒤에 비밀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실시간 위성 영상을 병사들의 휴대폰으로 바로 전송받을 수 있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킬체인이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 영상은 수천 대의 정찰 드론이 러시아 진지의 실시간 영상을 델타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과 결합되어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목표를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진화의 이 측면 덕분에 지리 공간 정보가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90%나 단축되었고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작전에 돌입할 수 있는 속도가 2배로 빨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프로그램을 배치한 것은 비밀이 아닌 상업용 위성 영상이 실시간 전투 결정을 안내하기 위해 직접 병사에게 전달된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회사 군사 분석가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저널은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정보 수집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활용하고 있는 상업용 위성들은 과거에 구글 지도를 업데이트하거나 불법 어업을 식별하는 등 평화로운 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위성들을 러시아군 전력을 찾는 데 사용하고 그 자산을 발견하면 우크라이나 무인체계 전력과 다른 드론 부대들이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장 변화가 아니라 드론 전쟁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형태의 로봇 전쟁의 시초가 된 것을 고려하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런 상황에 익숙합니다. 그들의 군사 전략가들은 안주하지 않고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모든 새 발전을 적극 활용합니다. 확장된 살상구역과 상업용 위성 피드로 병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2걸음 앞서 나가고 있으며 현재 무인체계군과 우크라이나군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수치들은 이 나라의 전략이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러시아 지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대한 국면에서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점령지 후방에서 수만 명이 죽고 장비가 파괴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 본토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이제 너무 깊숙이 날아들어와서 푸틴이 러시아 경제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러시아판 다보스 경제행사 전날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손쉽게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어 실패 이전에도 푸틴은 모스크바의 연례 전승적 열병식을 러시아의 군사장비가 전혀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이 퍼레이드 중인 군사장비를 공격할까 두려워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전선과 살상구역에서 더 깊고 강하게 타격하며
작전 강도도 여전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진화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강력하고 발전된 드론을 제작하며 사용 방식도 더욱 체계적입니다. 이것이 1년간 무인 체계군에 의해 러시아군 10만여 명 사상자와 수만 대 장비 손실이 러시아에 갖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심각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거의 몰락 직전이고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2026년 공세의 마지막 일격을 준비 중입니다. 이건 우리만의 의견이 아니며 러시아 전역에서 푸틴 측근들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푸틴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끝입니다. 어디를 봐도 불만의 근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6월 3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그 불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강경파 고위 인사들마저 푸틴에게 이제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올렉 사르프도 있습니다. 그는 2014년부터 푸틴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지지해온 전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으로 한때 크렘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한때 자료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세우려던 꼭두각시 정부의 수장으로 키워졌습니다. 먼저 짜는 주인을 배신하고 텔레그램에서 추종자들에게 러시아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환상에 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전쟁 센터 책임자 알렉세이 추다예프 등은 러시아가 교착에 빠질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지속적 진화로 전면 패배로 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고위층 시각은 푸틴 전쟁을 지지하던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에게도 반영됐으며 그들조차 지도자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오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친크렘린 변호사이자 군사 블로거인 일리아 레메즐로는 공개적으로 더 이상 푸틴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며 자신의 입장 변화를 설명하는 5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푸틴이 전범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쥐들은 배가 가라앉으면 도망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기 푸틴의 침공으로 부유해졌던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보존으로 여러모로 한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푸틴이 처한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제 그를 제외한 모두가 대세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크렘린의 선전에 미친 듯이 노출된 러시아 국민들조차도 푸틴에게 이제 그만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VP 월드에 따르면 지난 2월 러시아의 비정부 기관인 레바다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단 24%만이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 중 67%는 러시아가 평화 협상으로 나아갈 때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난 2월의 일이었습니다. 러시아 내 반전 정서는 더 많은 드론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무인 체계군이 공개한 수치와 같은 정보가 드러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젤렌스키의 최근 평화 협상 촉구를 거부하며 그런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진지하게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푸틴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상력은 사라졌습니다. 어떤 협상으로도 푸틴이 원하는 평화는 얻지 못하며 그의 침공은 러시아인의 생명을 헛되이 한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푸틴은 그런 것이 자신의 유산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죽음의 신음이 그의 나라 전체에 울려 퍼지는 와중에도 싸움을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유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가 바라는 건 자신의 실패가 역사에 기록되기 전에 죽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인들조차 이제 그만두라고 말할 때 푸틴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특히 루안스크에서 판세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시작 때부터 러시아가 점령해온 지역의 영공을 지금은 장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해냈고 이것이 러시아의 어떤 의미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푸틴이 세우지 못한 러시아 제국의 몰락을 저희가 추적하는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